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댓글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본은 정부 부채가 GDP 대비 현재 250%가 넘는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정부 부채 1위 국가인 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편 일본 말고 정부 부채가 많기로 유명한 미국이 현재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가 130% 정도인데요. 일본에 비하자면 굉장히 적죠.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 곧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채권에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물론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GDP 대비 130% 정부 부채가 있는 미국은 정부 빚 때문에 난린데 왜 250%가 넘는 일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을까요? 일본은 국민이 국채를 대부분 가지고 있고 준기축통화국이라서 그렇다 정도로 알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오늘 내용을 들으면 좀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아직까지 문제가 안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빚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막을 정도로 최근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미국에서는 현재 정부 부채가 문제가 돼서 디폴트 사태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파산 위기에 놓인 헝다 사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질적인 기업 부채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나라마다 가계, 기업, 정부 부채 중에서 더 문제가 되는 부채들이 있죠. 우리는 가계부채고요. 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가 전 세계에서도 독보적으로 많은 상태고요.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경제 성장 자체도 장기 침체 상태인 저성장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다른 나라들이 겪고 있는 이런 빚 문제를 오히려 일본 경제는 현재 피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일본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처럼 이런 빚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건데요. 일본은 특이하게도 일본 정부가 가진 빚의 대부분을 일본 자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 자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보통 일본 국채를 자국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죠. 네. 여기서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기 좋게 일본 국민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일본 국민들이 국채라는 그 채권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연금이라든지 예금 등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상 일본 국채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냥 일반 국민들이 직접 국채를 들고 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국민들이 연금 등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보니 사실상 국민들이 국채를 들고 있는 개념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각종 투자자들을 포함한 해외 자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타국 정부들이 사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국 국민들이 일본 국채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안정적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 외국 투기 자본들이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저성장 국면에 경기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에 메리트를 잃어서 채권을 팔고 떠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거의 대부분을 현재 일본 자국민들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사태가 벌어지기 힘든 구조인 거죠. 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질문부터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캔들피그님이라면 은행한테서 돈을 빌리겠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부모님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가정하고요. 부모님이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려는 그 이유는 뭐죠? 뭐긴 뭡니까? 부모님은 은행처럼 독촉도 안 하고 이자도 안 받으니까요. 근데 이게 일본 국채랑은 무슨 상관입니까? 네, 방금 캔들피그님이 일본 정부에서 이 빚 문제가 당장 크게 드러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방금 캔들피그님이 말한 부모님이 빌려준 무이자 대출하고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자가 낮단 말입니까? 네,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화면의 자료는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2010년 이후로 거의 제로 금리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 압박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비록 국채 발행을 통해서 늘어난 빚이 있더라도 그 이자 부담이라는 조달 비용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거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 진짜 국채 금리가 낮기는 낮네요. 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이자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국채 대부분을 일본의 자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부모님이 빚 갚아라고 독촉을 안 하는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도 투매 현상이 없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거죠. 일본 국민이 부모네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아이러니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본 경제를 말하면 잃어버린 20-30년이라고 해서 장기 침체화된 저성장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가 바로 그렇게 장기 침체화된 저성장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이 빚 문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어떻게 일본 국채가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저성장 침체 구조인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아이러니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왜 이게 이유가 되는 건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할 테니까 중간에 틀린 내용이 있는지 캔들피그님이 한번 짚어보세요. 예를 들어 현재 경기 침체에 빠진 저성장 국가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국가가 경기 회복 국면에 들면서 경제 성장 흐름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경제 성장하는 그 나라의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가는 오르겠죠. 네, 맞아요. 물가는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말은 곧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완전 고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물가 관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그 나라의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하는 게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렇죠. 그게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앞에서 일본은 장기 침체화된 저성장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운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저금리로 유지될 수 있다는 그 말이네요. 네, 맞아요. 그럼 그 논리라면 다른 나라도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국채 금리가 안정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일본만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 대부분을 일본 자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해외 자본이나 투자자들에 의한 대규모 국채 매도 현상이 벌어지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채권 시장을 통해서 각종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해외 자본들이 대규모 국채 매도 상황이 생겨서 국가 신용도까지 하락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또 그 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정부가 국채 이자를 훨씬 더 쳐줘야 국채를 사주겠죠.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국채 이자는 더 올려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 또 정부 부채의 이자까지도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정부가 받는 부채 압박 역시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시중금리 인상 압력까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구조상 국채 대량 매도가 일어날 확률이 적어서 국채 금리 올려야 될 가능성도 적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도 적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도 낮아 금리가 오를 확률도 낮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초저금리 채권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거고요.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국채 시장 상황 자체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화된 저성장 경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빚 압박은 적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하고 비교해서 보면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런데 일본 국채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국채 때문에 일본 정부가 매년 써야 하는 비용이 일본 정부 예산의 20% 이상이라는 건 그만큼 일본의 정부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각국의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최근 미국마저도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부채 문제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압도적으로 정부 부채가 많은 일본에서 문제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은지 오늘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